네, 정치대담 캠프 대 캠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 공동상황실장이시죠. 진성준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대위 대변인이신 전주혜 의원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 진성준 의원이 주목한 것은 뭔지 강다은 앵커가 정리를 했는데요. 자, 강다은 앵커.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의 픽은 바로 선대위 리스크입니다. 민주당에선 최근 선대위 소속 인사들의 설화가 잇따랐는데요. 지난달 28일 황운하 의원이 윤석열 후보 지지자들은 대부분 저학력, 빈곤층, 고령층이라는 SNS 글을 올려 논란이 일자 송영길 대표는 윤 후보 지지 국민을 훈계하는 것은 매우 오만하고 위험한 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기본소득을 설계한 것으로 잘 알려진 최백은 건국대 교수도 이와 같은 사진과 글을 SNS에 올려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재명 후보 측 인사들이 지원 사격을 하려다 되레 논란을 자초하는 격이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에선 지난달 29일 저녁 이 같은 SNS 글을 올리고 돌연 잠적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행보가 초미의 관심입니다. 이른바 이준석 패싱 논란이 있는 가운데 윤석열 후보는 이 대표가 리프레시를 하기 위해 간 것 같다. 당무를 거부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이준석 대표가 장제원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하면서 이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선대위 출범 과정부터 후보 일정까지 일촉즉발이던 윤 후보와 이 대표의 갈등이 수습 국면을 맞게 될지 주목됩니다. 네, 그러면 먼저 진성준 의원께 여쭤볼게요. 오늘 선대위 리스크를 주목하신 이유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선거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게 선거운동기구 아닙니까? 그렇죠.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선거운동을 벌이자는 조직인데 여야 할 것 없이 선거대책위원회가 후보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좀 짐이 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아까도 앵커께서 잠깐 정리해 주셨습니다만 꼭 그런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이재명 후보를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한 직후에 선거대책위원회를 이른바 용광로 선대위라고 해서 모든 당의 국회의원과 모든 당원들이 개파나 또 경선 당시에 어느 후보를 지지했느냐와 상관없이 다 함께 참여하는 선대위를 대규모로 구성을 했는데 이게 발빠르게 기민하게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국민은 좀 신속하게 빠르게 대응할 것을 요구하는데 그래서 당과 선대위를 전면적으로 쇄신하겠다고 해서 지금 이제 쇄신 작업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후보에게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짐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 또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뒤에 한 달이 지나도록 깔끔한 출발을 못하고 여전히 잡음과 파행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무려 3주 동안 김종인 전 위원장이 선대위에 합류하냐 마냐의 문제로 그냥 엎치락뒤치락 해왔고요. 그래서 결국 김종인 위원장이 합류하지 않은 채 개문발차를 했는데 이번에는 당 대표이자 상임선대위원장인 이준석 대표가 알 수 없는 말을 페이스북에 남기고 전화기도 꺼놓고 잠적을 했다고 하니까 이게 과연 후보를 돕자고 하는 조직인지 후보에게 짐이 되자고 하는 조직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공히 심각하게 검토하고 반성하고 고쳐야 될 것은 고쳐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짚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공격까지 하셨는데 네. 어떻게 좀 반박을 하시겠습니까? 좀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민주당 이제 같은 경우는 좀 큰 선대위를 꾸렸다가 이제 오히려 너무 더디고 또한 자리만 가지고 있는 이러한 또 일부 초선들의 또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사실 굉장히 또 선대위가 바뀌는 그런 과정에 있죠. 마찬가지로 이제 국민의힘은 12월 6일에 전당 그 선대위 창당 그 발족식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구성하는 과정입니다만 또 구성 과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진통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거가 한 이제 100일 정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양당 모두 다 위기 의식을 가지고 선대위 구성이나 또한 또 선대위 운영에 있어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좀
수권 정당으로서의 좀 모습을 보이도록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뭐 국민의힘에 뭐 현재 뭐 나타나는 것은 뭐 이것이 뭐 다양한 의견이 지금 나오는 상황이라 뭐 그것이 또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이러한 일이 오히려 선대위의 공식적인 발족 전에 일어난 것이 오히려 저희로서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좀 더 그 빨리 부분, 예 저희가 이 상황을 좀 더 정리를 해서 좀 더 좀 하나가 되는 그런 좀 선대위로 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지금 부산에 갔다가 순천에 갔다고 네. 하더라고요. 이 혹시 통화하셨습니까? 제가 오늘 그 윤석열 같이 후보의 하셨잖아요. 그 천안 아산 그 이제 지방 순방 네, 하시는 이제 그 일정에 제가 수행을 했기 때문에 제가 뭐 통화를 하지는 못하고 뭐 상황을 아직 좀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언제쯤 올라올 것 같으세요? 대단히 다들 궁금하시겠죠. 저희도 하루 빨리 좀 정리하고 올라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한 뭐 어제 또 당 초선 의원들 몇 명이 좀 모여서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뭐 서로 좀 하나가 되는 좀 그런 과정이니만큼 또한 뭐 설득할 부분이 있으면 또 설득을 하고 뭐 그러한 역할을 좀 더 나서서 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요. 이준석 대표가 과연 그러면 여기까지란 말을 남기고 전화기도 꺼놓고 잠적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선대위 내에 무슨 자리 다툼의 문제도 아닌 것 같고 또 무슨 권한과 권력을 가지고 다투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럼 뭐 아주 사소한 의견 충돌 때문에 이렇게 당무를 거부하고 잠적하기까지 하는지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는 이게 매우 심각한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냥 선대위의 중간 간부가 뭐 이렇게 잠적한 정도가 아니라 상임 선대위원장이자 당 대표 아닙니까? 더구나 홍보 미디어 본부도 총괄하고 계신 분이고 막 3개의 감투를 쓰고 있는 분인데 이런 분이 뭐 사전에 연락도 없이 아무 얘기도 없이 모든 예정돼 있던 일정을 거부하고 사라지셨어요. 근데 이걸 적극적으로 풀겠다고 하는 의지를 안 보이시고 뭐 전화기도 꺼놨다고 그러니까 뭐 서둘러서 연락하지는 않겠다 뭐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게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결국 선대위가 잘 구성되고 잘 굴러가는 그게 하는 것도 후보의 책임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를 운영할 수 있는 정치력과 지도력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 전주혜 의원님은 네. 도대체 이준석 대표가 왜 그러신다고 파악을 하고 계세요? 질문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제가 뭐 직접적인 답변을 뭐 드릴 필요까지는 제가 느끼지도 않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 국민이 궁금해하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뭐 진행형인 그런 상황이고요. 뭐 그리고 또한 뭐 당에서도 뭐 내부적으로 접촉하는 분이 있으실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모두 다 언론에 공개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뭐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뭐 당에서도 또한 뭐 당 중진들도 나서서 뭐 이 부분을 빨리 그렇게 좀 정리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복귀가 이제 조만간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지금 당무를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 그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얘기했죠. 강화하고 있다고. 또한 그 오늘 지방 일정에서도 밝히셨지만 지금 홍보 미디어 그 총괄 본부장으로서 홍보국장으로서의 어떤 보고는 받고 있고 이래서 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지 않는다고 어떠한 뭐 업무를 안 하고 있다 지금 그런 것은 아닌 것이고요. 그래서 진성준 의원님께서 국민의힘을 걱정해 주시는 뭐 그런 말씀은 굉장히 또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지만 저희가 이것은 또 금방 수습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진 의원님께 짧게 하나만 여쭐게요. 그 김종인 위원장이 그 출판 기념회, 민주당 출판 기념회 가셨어요. 네. 영입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석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인 위원장 굉장히 호응을 많이 하셨던데. 도 그런 기자들의 질문에 쓸데없는 소리다라고 이렇게 뭐 일축하셨는데 원래 김종인 위원장이 저희 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일하실 때 그때 박용진 의원이 비서실장으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관계가
돈독한 편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박용진 의원이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 뛰어들었다가 이제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 교훈을 삼아가지고 출판 기념회를 하는데 과거에 함께 있었던 그런 인연을 갖고 격려를 해주러 가신 것으로 격려다. 그렇게 압니다. 알겠습니다. 기자들은 여러 가지 해석을 낳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번에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대위의 전주의 의원이 주목한 것은 뭔지 알아보죠. 자, 강다은 앵커. 네, 오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캠프의 픽은 바로 이미지 변신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최근 청년과의 만남에 주력하며 일명 서결이형 이미지를 추구하고 있는데요. 그는 국민이 킹메이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2030 여러분들이 킹메이커입니다. 여러분의 확고한 그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들과의 토크 콘서트에서는 실제로 윤 후보를 서결이형이라고 친근하게 부른 청년도 있었고 서울대 학생들과의 만남에선 서결이형이란 이름표를 가슴에 달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가디건을 걸치거나 앞머리를 올리는 스타일링의 변화도 젊은 층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최근 흑발로 변신을 했죠. 연일 청년과 미래를 강조하고 있는 이 후보, 젊은 세대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이미지 변신을 꾀하고 있는데요. 외모뿐만이 아닙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철회에 이어 국토보유세도 국민이 반대하면 도입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이걸 일방적으로 강행하기는 어렵고요. 국민들이 반대하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신에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동의하면 하고 동의 안 하면 안 한다. 저는 그 점은 명확하죠. 이제 대선까지 남은 시간은 98일. 앞으로 후보들이 또 어떤 변화된 모습으로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기대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전주의 의원께 여쭤볼게요. 이미지 변신 선택하신 이유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그 아무래도 그 최근에 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또 머리 색깔을 좀 염색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기존에 좀 뭐 그런 하얀색 대신에 이제 좀 검은 색으로 그렇게 변신을 좀 하셔서 조금 더 젊다. 뭐 이런 좀 이미지를 주시려고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이전에는 검찰에 오랫동안 또 근무를 하셨고 또 검찰총장이라는 아주 검찰의 최고 총수까지 이제 지내셔서 굉장히 권위적이다, 사실 딱딱하다. 이런 이미지를 그동안에는 저 가져올 수도 있었습니다만 또 정치인으로 이제 변신하신 이후에는 굉장히 좀 부드럽고 또한 청년들에게 다가가는데 이런 이미지로 좀 그렇게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렬이 형이라 이런 또 그 별명까지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또 오늘 또 그 방문한 아산 폴리텍 대학에서도 보니까 학생들이 다 그 윤석열 후보와 지금 1대1 그 사진을 좀 찍으려고 그렇게 아주 많이 몰려들고 또 줄도 서고 뭐 이랬거든요. 그리고 오늘 또 천안에서 있었던 그 청년과의 간담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편안하게 또 청년들의 뭐 고민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한 많이 공감하고 또한 들어주고 또 거기에 따른 좀 뭔가의 좀 비전을 좀 밝히려는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정치인으로서의 윤석열과 그동안의 법전에서 윤석열과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미지 변신으로 주제를 뽑았습니다. 이 말을 내신 게 상당히 좋은 반응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좀 그동안에 좀 내리셨는데 그러니까요. 예, 조금 이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이미지 변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정치인이 이미지를 변신한다라는 것이 뭐 이런 뭐 외모도 있겠습니다만 메시지의 변화나 이런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특히나 그 두 후보 모두 좀 2030에 대한 좀 어필이랄까, 약간의 격식을 좀 깨는 부분들 아니면 좀 유연성을 강조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집중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집중하고 있는 전략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이번 선거에서 2030 젊은 청년 세대가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고 또 여야 할 것 없이 그런 진단에 동의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들의 마음을 잡기 위한 다양한 변신들을 하는데 이재명 후보도 조금 짙은 머리, 검은 머리로 한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 이재명 후보의 나이가 57세입니다. 50대 대통령을 한번 내보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정치의 오랜 수건이기도 했어요. 다른 서양은 정상들이 막 40대 그렇죠. 막 이렇게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젊은 정치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큰 장점인데 그동안에 본인이 원래도 흰 머리인데 그걸 뭐 특별히 염색하지 않고 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실제 나이보다 훨씬 나이 들어 보였잖아요. 그렇죠. 이제 본인의 나이를 회복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젊은 청년들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겉모습이나 뭐 이런 이미지만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국정에 대한 철학이나 현안에 대한 식견 뭐 이런 걸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 날카롭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성렬형이라고 하는 그 친숙한 이미지를 갖추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인데 아무리 성렬의 형이라고 해도 대본이나 자막이 없으면 말을 한마디도 못한다거나 또 현안에 대한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한다거나 하는 이런 지도자를 택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전주희 의원은 공격 안 하셨는데 공격을 하셨으니까. 자질과 능력을 갖추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네. 어찌 보면 우리 윤석열 후보에게는 그걸 갖추는 것이 더 급한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주희 의원님께 공격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뭐 저는 뭐 공격이라기보다는 이재명 캠프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진짜 연설문을 보고서야 말하는 후보는 대통령 후보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윤석열 후보는 굉장히 식견이 많으시고요. 뭐 오늘 뭐 제가 아침부터 저녁 오후까지 뭐 수행을 하면서 뭐 여러분들을 이제 만나는 과정에서 다 배석을 했습니다만 굉장히 아시는 것이 많기 때문에 또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뭐 어떠한 주제가 나와도 거기에 대해서 평상시에 또 식견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어떠한 나라를 만들어가겠다 이런 것을 명확히 밝혀주신다. 그런 면에서도 이미지 변신만이 아니라 그 안에 이러한 그 실력이 결국은 준비성 뭐 이런 것이 나오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미지 변신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굉장히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이 뭐 살인 이제 조카 뭐 살인 사건 변론이랄지 그게 또 한 건이 아니라 두 건 뭐 이러한 참혹한 살인 사건을 어떻게 변호할 수 있냐 뭐 이러한 좀 국민들의 좀 시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심신미약 감경 주장을 하고 또한 뭐 막말 뭐 논란부터 시작해서 사실 여러 가지 사실 논란이 있으시죠. 그래서 뭐 양당 후보 모두 뭐 이미지 변신만이 아니라 거기에 맞는 정말 국민들이 보기에 정말 흡족한 이러한 그 내부의 모습까지 보이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주혜 의원님께서 판사신데 법조인 아니십니까? 그런 분께서 변호사가 살인 사건을 변호했다는 것이 문제다라고 얘기하시는 건 정말 의외입니다. 네. 오늘 대한변협에서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만 피고인의 방어권과 재판권, 그래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의 국민의 기본권 아닙니까? 그래서 제 아무리 흉악범이라 하더라도 그 흉악범은 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대우받는 것이고 또 그런 점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정치하기 훨씬 이전의 일인 것 같은데 그런 때 친족이 그런 일에 연루되어서 하는 수 없이 변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으로부터 지탄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법조인으로서 평소에 소신과는 어긋나는 정치적 발언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한 얘기를 다 안 들으신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국민들의 비판의 소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뭐 살인사건 물론 변론할 수는 있는 것이죠. 하지만 국민들의 공감대에 맞는 이러한 그동안의 경륜을 갖추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오히려 한 건이 아니라 지금 두 건이다. 그 2007년에도 또 2006년에도 변호를 하셨는데 2007년 그러니까 조카라서 이제 했다는 것이 2007년에 그 강동 살인 사건에서는 이게 또 변명이 그 설득력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어떠한 그런 매서운 도덕성의 잣대가 굉장히 높다. 또 이러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국민의힘 것입니다. 대변인들이 일제히 그 문제를 비판하고 나섰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입을 빌어서 하시는 말씀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살인 사건 변호했다고 먼저 공격한 게 포문을 연 게 국민의힘입니다. 자, 이제 다음. 그래 그거는 법조인으로서의 예. 온당한 태도가 좀 아니고 이거는 저 정치적인 이렇게 보시는 공세에 시청자들이 불과하다 이렇게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이 네, 알겠습니다. 부분은요. 그러면 이제 다음 좀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연합뉴스 TV가 선정한 오늘의 대선 화두 한번 살펴볼까요? 자, 화면에 띄워주시죠. 네. 자, 연합뉴스 TV가 개국 10주년을 맞아서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와 특별 대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방송이 됐는데 두 분 다 보셨죠? 네. 네. 여기서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는 이익 배당이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종부세는 고문이다. 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와 관련해서 지금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네. 각각 2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더 붙이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먼저 전주현 의원님께 먼저 좀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제 최근에 이제 종부세를 다 이제 받아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 놀래고 있죠. 종부세를 물론 뭐 많은 국민들이 이제 받아보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제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뭐 조세의 예측 가능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 이제 종부세는 너무나 뭐 한 10배 이상 뭐 이렇게 넘으신 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두 가지 이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이렇게 좀 국민을 이제 갈라치게 하는 이런 세금은 이것은 또 온당하지가 않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사실 이것이 세금이 아니라 이게 거의 징벌적 과세 성격에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보다 정말 그 집을 팔고 나서야 이 종부세를 내실 수 있는 이러한 은퇴하신 1주택자들이 또 있으시거든요. 그런 면에서 종부세 개편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제 그 개편 찬성이 53.9%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종부세 대상이 아닌 국민도 이 종부세는 너무 과다하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종부세의 어떤 개편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진우 의원께서도 말씀을 해주시죠. 예, 종합부동산세는 국민의 1.7%에게 부과되는 세금이고 또 세액의 85%는 다주택자나 또 법인들이 다 부담을 하지요. 그래서 이 종부세가 고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야말로 집 부자, 땅 부자들에게만 해당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조금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결국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토지나 주택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의 문제입니다. 이 불로소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서로들 집을 사려고 하고 땅을 사려고 해요. 하지만 이 불로소득이 땅 주인이나 집 주인의 노력으로 형성되는 게 아니고 정부의 개발 계획이나 투자 또 인허가에서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토지 주택 개발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공공이 환수해서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성남시에서 있었던 대장동 개발 사업이 문제가 되는 것도 이재명 시장이 공공 환수를 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적 규모의 개발 이익이 소수 개발업자와 뭐 법조 카르텔 또 정치인에게까지 흘러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공공이 어떻게 환수할 거냐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국토보유세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집값 안정을 위한 조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토지 개발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온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이익 배당이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고 이런 점들이 국민에게 잘 납득이 되어서 동의를 한다면 추진하겠다. 하지만 이게 동의가 안 되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추진할 수가 없는 그렇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점을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끝으로 오늘 하루 행보 상대 선대위에게 몇 점이나 주실지 저희가 번호판을 나눠드렸는데 부담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만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좀 들어주시면 동시에 드는 되겠습니다. 겁니까? 네, 동시에 드시는 겁니다. 자, 바꾸실 기회는 없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자, 들어주시죠. 일단 진우 의원 2점 주셨습니다. 좀 박하게 주시고 좀 박하죠. 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오늘만큼은 좋은 점수를 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대위 최고위 당 대표와 상임 선대위원장이 어쨌든 연락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이고 또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선거대책위원회가 후보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짐이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좋은 점수를 드릴 수가 없다. 자,
자, 그럼 전 의원님은 3점 주셨는데 예, 뭐 조금 이제 변신해가는 이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데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죠. 뭐 그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또 영입된 조동현 교수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우주 항공 과학 그 전문가가 맞냐?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이력과 관련한 논란이 되고 있고 그 지금 김윤희 뉴로 소시에이츠 대표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 국민의힘 그랬다고 문을 또 기사가 두드렸다가 올랐더라고요. 예. 갑자기 또 민주당을 가서 정체성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분이다. 이래서 이제 민주당도 사실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국토 보유세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이제 하겠다고 하셨다가 또 반대 말 여론이 바꾸기 많으니까 또 지적을 안 한다. 그러면 이게 이재명은 합니다가 아니라 이재명은 할까요로 이렇게 구호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날카로운. 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 이제 뭐 이번 주 오늘의 점수는 또 3점이지만 알겠습니다. 좀 앞으로의 또 점수는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갈수록 점수가 올라가길 기대를 하면서 네. 참고로 5점 만점이라는 점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캠프 대 캠프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